네, 이번 시간에는 실제 안면 통증 환자를 대상으로 제가 겪은 증례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전 시간에는 안면 통증 장애의 여러 가지 특징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실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걸 유심히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례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증례입니다. 그래서 일단 환자가 호소하는 칩 컴플레인 주소가 왼쪽 위아래 어금니가 너무 아파요, 이렇게 해서 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통증은 몇 달 전부터 있었고 최근에 들어서 통증이 조금 더 심해졌고, 그리고 숨 쉴 때 입안에 공기가 들어갈 때마다 조금 더 아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세 번째는 음식을 먹을 때 아프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가끔씩 가만히 있어도 아주 욱신욱신한다, 슈팅 페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잘 때는 통증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호소하는 문진에서 호소하는 증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중요한 요소는 바람이 들어와도 시리다, 음식을 먹었을 때도 시리다, 가만히 있어도 아프다. 이거는 일단은 가만히 있어도 아프다는 염증성 통증 가능성이 높고요. 음식을 씹었을 때 아프다, 치아가 아프다는 치성 통증 또는 턱관절 장애. 그렇기 때문에 턱관절 장애와 치성 통증 두 개를 감별 진단을 하면 이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환자를 촬영한 파노라마 영상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말 그대로 파노라마 영상에서 별다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가 된 환자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왼쪽 위아래가 아프다고 하셨으면 일단은 환자를 파노라마를 봤을 때 오래된 수목물이 있습니다. 6번하고 7번 또는 5번, 그러니까 25번, 26번, 27번째 오래된 수목물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환자가 말씀하시는 통증 증상으로 봤을 때 물론 턱관절 장애는 배제가 또 되긴 되겠지만 일단은 치아 통증이 의심이 됐기 때문에 치아에 대한 일단 통증 유발 자극 검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26번, 27번 그리고 35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악 대합치끼리는 우리가 보통 통증 했을 때 항상 통증 유발 자극 검사를 같이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었고요. 그리고 인프라 오비탈 이전에도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증상에서 또 하나 상악동염도 조금 의심이 됩니다만은 상악동염도 감별 진단에 포함이 되겠죠. 그렇지만 일단은 아무래도 치아 통증 자극의 반응을 보여서 일단은 수목물 주위에 파노라마 상황에서 관찰되지 않는 2차 우식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 거라 판단을 하고, 물론 상악동염도 배제를 하기 위해서 커뮤니티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CT를 찍으니까 보니까 이렇게 치아 쪽에서 수목물 쪽에서 이제 2차 우식들이 확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환자분은 다시 이제 제가 뒤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진단이 맞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냐면 환자분 저는 신경치료를 따로 하진 않기 때문에, 건강치료를 따로 하진 않기 때문에 다시 저를 의뢰해준 치과 원장님한테 다시 환자를 돌려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2달 뒤에 전화를 하니까 일단은 그쪽 부의 치아들에 관해서 건강치료를 하고 통증이 완전히 소실되었다, 이게 확인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는 물론 턱관절 통증이라든지 또는 상악동염이라든지 비치성 통증이 의심이 되었지만 결국은 치성 원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파노라마를 찍었을 때 국소적인 원인 부위가 보이진 않지만 오래된 수목물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항상 그 수목물을 유심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거기에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이 수목물을 뜯어내기가 조금 상당히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확신이 쓰지 않으면 좀 뜯어내기가 어렵긴 어렵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CT를 찍어서 조금 판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증례입니다. 왼쪽 아래 위 어금니랑 바깥쪽이랑 혀의 왼쪽 가장자리가 아파요. 치아 바깥쪽하고 혀 왼쪽이 아프다, 이렇게 하셨고요. 그래서 3차 신경통이 아닌가 싶어서 저한테 의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증 양상은 일주일 전부터 시작이 되었고 스캐닝하고 난 다음부터 통증이 좀 심해졌다. 통증이 너무 심하고 너무 아플 때는 진짜 말하기도 힘들다, 이럴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고요. 근데 통증이 한번 발생하면 대략 10분에서 15분 정도 지속된다, 이런 통증 듀레이션을 가지고요. 찬물이나 뜨거운 물을 먹었을 때 내원 자국에 크게 자극이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양치질을 하지 않으면, 식사를 하고 양치질을 하지 않으면 통증이 더 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수면종은 아니지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자려고 이렇게 조용한 방에 가서 이제 누웠을 때 그때 통증이 가장 심하게 올라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때때로 수면 중에도 통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일단 통증 듀레이션이 10분에서 15분이기 때문에 3차 신경통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물론 보내주신 원장님은 3차 신경통이 의심이 돼서 저한테 보내줬지만 통증 듀레이션에서 10분에서 15분이기 때문에 일단 3차 신경통이 배제됐고요. 물론 맨 마지막에 수면 중에 통증이 있었다. 이것으로도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자려고 누웠을 때 통증이 제일 온다. 일단은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하고 그 다음에 주로 이를 닦지 않으면 통증이 온다는 부위에서 일단은 치아 통증이 일단은 치성 원인이 좀 의심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염증성 수면 중에 통증이 한 번씩 온다는 건 염증성 통증이거든요. 그래서 안면 쪽에서 발생하는 염증성 통증이 가장 흔한 게 치성 통증이고, 그리고 물론 기타 아까 말씀드렸던 상악동염이라든지 뭐 이하선염이라든지 턱관절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배제가 되었기 때문에 치아 통증이 의심되었습니다. 그래서 파노라마 사진을 보면 이렇고요. 특별히 의심될 만한 부위는 없습니다. 근데 퍼커션을 해봐도 두들겨도 별로 반응도 없었고요. 그래서 일단 CT를 찍었습니다. 수복물 주변의 형태를 보기 위해서. 37번 수복물 쪽으로 치아 우식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원위치가 2차라고 판단이 되었고, 그리고 2차, 보통은 치아 통증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있지는 않지만 치성 원인 통증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이건 물론 제가 경험에서 얻은 통증입니다. 경험에서 얻은 건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자려고 편안한 소파에 앉아서 자려고 누웠을 때 그때 비로소 통증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치성 원인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래저래 해서 37번 치아에 대한 건강치료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2주 뒤에 연락을 드렸더만 신경치료를 받지 않았지만 일단은 통증이 없어졌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염증성 통증의 특징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치수가 부분 괴사가 왔든 완전 괴사가 왔든 통증이 심하다가 퍼페티스가 심하다가 결국 염증 사이클을 지나고 나면 치수가 괴사가 되면 물론 뭐 근당 부위에 병소가 생길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통증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치수가 괴사되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37번이 원인이 맞을 것 같고요. 이 염증 사이클을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치수가 괴사되면서 통증이 줄어드는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에게 일단은 그래도 신경치료를 결과를 보시다가 신경치료를 받으시라고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치아 통증의 특성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염증 사이클이 지나면서 통증이 떨어진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증례입니다. 찬 음료를 먹을 때 우측 어금니가 너무 아파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3차 신경통이 의심돼서 의뢰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8일 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찬거 먹을 때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진짜 위축된다. 삶이 몸이 막 움츠려진다. 이런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빈도는 하루에 한 번 정도인데 대략 10초 정도 지속되더라. 그리고 저녁에 아프다. 그래서 이 환자분들은 치아적으로 큰 원인이 있어 보이진 않고 말씀하시는 양상의 통증의 강도라든지 유지기간, 그러니까 통증의 듀레이션을 봤을 때 3차 신경통이 의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파노라마를 보시면 일단 별다른 치아 원인은 보이진 않고요. 저 정도 통증을 일으킬 만한 요소도 없어서 일단은 그래서 트라이얼 메디케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옥시카발제핀이라고 3차 신경통에 사용되는 약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카발제핀을 아시지만 옥시카발제핀을 씁니다. 요즘은. 그래서 일단 3차 신경통인 경우에는 우리가 옥시카발제핀을 썼을 때 또는 카발제핀을 썼을 때 되게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실제로 카발제핀에 대한 반응으로 3차 신경통을 우리가 진단하기도 한 적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내세운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카발제핀이라고 해서 다 3차 신경을 잡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 100%의 확률로 치료 효과를 가진 약은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카발제핀 같은 경우에는 한 80% 정도는 치료 효과를 가진다고 보고 한 나머지 20% 정도 카발제핀에 불응하는 사람들은 또 옥시카발제핀으로 더 잘 잡힌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옥시카발제핀을 쓰고, 물론 카발제핀에 비해서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옥시카발제핀으로 트라이얼 세라피를 했습니다. 3차 신경통이라면 한 일주일 정도만 써봐도 표가 나거든요. 근데 일주일 정도 옥시카발제핀을 사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전혀 사라지지 않았고요. 불편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찬 거 먹을 때 증상이 심해진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그러면 치아 원인에 있지 않겠나 싶어서 치아를 다시 검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의해서 통증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일단 에어 시린지로 환자분을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에어 시린지를 할 때는 보통 한 2, 3주 정도만 훅 불어보고, 이렇게 서비컬 어브레이션이 있는 분들은 보통 2, 3주만 불어도 깜짝 놀랄 정도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정도로만 했는데 이상하다 싶어서 이분은 제가 한번 에어 시리즈를 대고 계속 2, 3초가 아니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딱 15초 정도 지나니까 반복적으로 통증이 일어나더라고요. 네, 그 부위가 15분 치아였습니다. 그래서 진단학적 마취를 15분에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에어 시리즈를 다시 15초 이상 계속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다시 생기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인치는 환자가 불편함의 통증의 원인은 15분 치아에 민감한 하이퍼센시티비티 때문에 왔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치과에 가서 그러니까 민감성을 없애주는 여러 가지 불소 도포라든지 여러 가지 약제 도포를 한번 해보시라고 일단은 보내드렸고요. 나중에 2주 뒤에 전화를 하니까 그러니까 불소 약제로 이렇게 시린 부위를 메꾸고 난 다음부터는 통증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만족해서 고맙다고 연락을 오셨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3차 신경통이 의심이 되었지만 결국은 치아 원인으로 판명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조금 재미있는 정례입니다. 네 번째 정례입니다. 어딘지 모르겠지만 왼쪽 어금니가 아파요. 이분도 3차 신경통이 의뢰되어서 의심이 돼서 의뢰가 되었고요. 통증은 2주 전부터 왔고 처음에는 38번 치아가 의심이 되어서 사랑니를 발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니를 발치를 하고 난 다음에 약을 먹었을 때 조금 통증이 좋아졌다가 약을 끊고 나니까 또 다시 증상이 올라가더라. 이렇게 호소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3차 신경통이 의심이 돼서 저한테 보내주셨거든요. 발치하신 원장님이. 그래서 통증의 양상을 보면 통증이 발생했을 때 송곳니까지 그리고 두 번째 어금니까지 전체 부위에 통증이 찌릿하고 욱신거리는 통증이 아주 심하게 이빨이 꼭 빠질 것 같은 느낌으로 발생한다. 이렇게 호소를 하셨고요. 그래서 주로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씹거나 그리고 찬 음식을 먹을 때 통증이 심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일단은 양상으로 봤을 때는 3차 신경통은 의심이 되진 않고 음식을 씹었을 때 또는 찬 걸 먹었을 때 통증이 심하다 해서 이분 역시 치성 원인이 조금 의심이 되었습니다. 네, 환자분 파노라마입니다. 보시면 치아 우식이라든지 치주 조직이라든지 치근단에 별다른 병소나 조직학적 변화가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많은 수복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호소한 증상이 치성 원인이라고 의심이 되었기 때문에 이 수복물이 있는 치아를 중심으로 프로보케이션 테스트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진을 해보니까 26번이 명확한 반응을 보였고 찬거 에어 시린지를 뿌렸을 때도 아주 명확한 반응을 보여서 충치가 있는지 이 26번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뢰해주신 원장님께 다시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거기서 CT를 찍었더니 26번에 치아우식이 수복물 하방에 치수랑 근접된 치아우식이 확인이 돼서 건강치료를 시행하셨고요. 그래서 건강치료의 증상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치성 원인으로 밝혀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비치성 통증에 관해서 공부를 하지만 치성 통증이 아닌 비치성 통증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합니다만 결국은 비치성 통증이 의심이 돼도 치성의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치성 통증에 대한 특성을 더 잘 아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환자입니다. 우측 안면부. 이게 아래 턱부터 머리 관자놀이까지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의뢰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증은 일주일 전부터 왔고, 자, 통증의 양상을 보시면 자발통이 있고 지속적으로 통증이 오고 턱을 쓰든 안 쓰든 가만히 있어도 턱 기능하고 상관없이 통증이 오더라. 약을 치과에서 방문한 치과에서 약을 줬는데도 먹어도 통증이 전혀 잡히지 않더라. 통증이 눈 주변에 그리고 너무 앞에서 눈물이 날 정도다. 그리고 왼쪽도 아프지만 오른쪽이 너무 아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일주일 전에 이 16번 치아가 너무 흔들려서 손으로 이렇게 직접 뽑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한테서 진단학적으로 중요한 건 일단은 스폰테니어스 컨티뉴어스 슈팅 페인, 즉 자발통의 지속적인 통증, 염증성 통증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염증성 통증은 주로 상악동, 치아, 이하선, 관절 이렇게 했죠. 근데 눈 주변이 아프다. 여기서 상악동염이 조금 의심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노라마를 보시면 여기 연조직 섀도우가 보입니다. 이게 유화조직이겠죠. 그래서 이 정도 유화조직이 있는 걸로 봐서는 얼마나 치아가 흔들릴 거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발치됐을 정도로 판단이 됐고, 그래서 환자분 일단이 호소하시는 증상이 염증성 통증 양상이었기 때문에 상악동을 의심을 하고 일단 검사를 했습니다. 타진 반응에서 반대측 치아도 타진의 반응이 있었고, 그렇지만 상악동 검사할 때 우리가 아이볼 주변에 통증이 있을 때는 보통 여기
아나 하반 부위, 요 부위에 우리가 이렇게 탁탁 두들겼을 때 상통염이 또 증상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두들기니까 증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펄스가 발생되는 염증성 질환, 감염이겠죠. 감염이 발생해서 염증 질환이 오시는 경우에는 파울로도 구취가 많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성 원인의 환자분들, 턱관절장애 환자분들에게 사랑니 찌찌주의염으로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치성 원인이 의심이 될 때는 마스크를 끼고 있다가 잠시 인터뷰를 한다든지 검사를 할 때 마스크를 잠시 내리는 게 좋습니다. 혹시 환자분 입안에서 파울로도 구취가 있는지, 특히 다들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펄스에서 발생하는 특징적인 그 구취의 냄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린 촉진뿐만 아니라 후각도 감별의 진단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파울로도가 있는지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양상으로 상통염이 의심이 되어서 CT를 찍었더니 이렇게 보시면 상통에 펄스가 가득 찼고요. 상통뿐만 아니라 사골동이라든지 이쪽 부위까지도 통증 이게 꽉 차서 이분은 바로 의뢰를 보냈습니다. 대학병원으로. 예. 6번째입니다. 왼쪽 치아들이랑 눈이 아파요. 제가 이때까지 계속 말씀드리기 때문에 대충 주소만 들어도 일단은 어느 정도 감별이 되실 겁니다. 자, 통증은 2주 전부터 시작되었고요. 욱신욱신 그 통증이 왼쪽부터 있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쭉 보시게 되면 통증이 한번 발생하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지속된다. 일단은 3차 신경통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내가 대상포진을 겪은 적도 있는데 그보다 더 아프다. 너무 아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눈알이 빠질 정도로 아프다. 그리고 너무 아프니까 눈물이 난다. 그리고 충혈이 되고 콧물도 막 자꾸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자, 하고 잠을 잘 때는 통증이 없었다. 그렇지만 왼쪽도 좀 불편한데 오른쪽이 다 아프다. 그리고 최근에 감기가 있었고 걸어다니니까 통증이 더 심해지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형적인 상통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 통증이 매우 심한 경우에 눈물이 나거나 낙누라고 부르죠. 낙누라든지 충혈되니 눈이 충혈된다든지 이마에 땀이 난다든지 이거를 우리가 자율신경 흥분 증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자율신경 흥분 증상은 대표적으로 염증성 통증이 있을 때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편두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편두통이 심한 환자분들도 눈알이 아프다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충혈된다든지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프라이머리 헤덱, 즉 오말성 두통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신경을 동반한 두통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이 자율신경 증상이 자율신경 흥분 증상이 바로 낙누라든지 충혈이라든지 땀을 흘린다든지 이마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집성 두통 같은 자율신경 증상을 동반한 두통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자율신경 흥분 증상이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신경 흥분 증상이 동반되었다 이런 경우에는 염증성 통증 아니면 편두통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기 병력도 있고 걸었을 때 통증이 심하다 해서 상통염이 의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치아에 대한 검사를 시행했고요. 상통염이 의심됐기 때문에 결국 CT를 찍었습니다. 자, CT 찍으면 왼쪽에 이렇게 가득 차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따님이 병원에 근무하시는 간호사 선생님이어서 따님한테 연락을 해서 상통염으로 진단을 내렸으니까 상통 치료를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 경우에 나중에 한 1, 2년 뒤에 턱관절장애로 저희 집까지 다시 방문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상통 수술을 받고 많이 통증이 없어졌다고 말씀을 하셔서 상통염으로 확인이 된 환자입니다. 자, 7번째 환자입니다. 말을 하거나 음식을 먹을 때 오른쪽 턱부위랑 어금니가 바깥쪽이 너무 아프다. 다른 개인 치과에서 치료를 받는데도 통증이 안 잡혀서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통증은 석 달 전에 시작되었고요. 통증이 맨 처음 왔을 때 한 며칠 뒤에 통증이 줄었다가 일주일 전부터 통증이 다시 심해졌다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통증의 양상을 보면 일렉트리컬 이칭, 즉 전기가 없이 찌릿하기도 하고 가렵기도 하다. 그리고 발생 빈도가 하루에 3번에서 4번 정도 오는데 한 번 발생하면 1분 정도 지속된다. 그리고 말을 하거나 음식을 먹을 때 통증이 심해진다. 그리고 이 오른쪽 맨 뒤에 어금니 뺨이 아니라 잇몸 쪽에서 통증이 시작되면 이 뺨으로 혀나 목구멍 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차고 뜨거운 거 먹을 때는 별다른 증상은 없다. 그리고 잘 때 통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호소하는 증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엘렉트리컬 쿼버티를 가지고 있고 지속기간이 1분 정도밖에 안 되고 말을 하거나 이팅, 즉 음식을 먹거나 이게 그러니까 통증 유발이 일어날 정도의 상황은 아닌데도 통증이 발생한다. 잘 때 통증이 없다. 이걸로 3차 신경통이 의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파노라마상에서 별다른 치아라든지 이런 치아 주적이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옥시카바제핀으로 트라이얼 메디케이션을 시행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행을 했고요. 일주일이 지나니까 통증이 한 90% 거의 없어졌다. 아주 만족해 하신다. 그렇지만 물론 연세가 57세 좀 있으시지만 그래도 3차 신경통 환자분은 저는 거의 대부분 MR 브레인을 찍게 합니다. 그래서 대학병원 가셔서 MRI 촬영을 한번 해보시라. 3차 신경통 진단이 내렸으니까 원인을 한번 찾아보자. 신경근이 눌려서 생긴 건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 아니면 원인 없이 특발성인지 확인해서 꼭 MR 브레인을 찍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나중에 계속 옥시카바 제품으로 계속 제가 관리를 하다가 이제 내원을 하지 않습니다. 자, 여덟 번째 증명 환자입니다. 입술 오른쪽을 만지면 깜짝 놀랄 정도로 아프다. 4년 전부터 시작됐고 말 그대로 통증의 특성이 일렉트리컬하고 한 번 발생하면 너무 아파서 깜짝 놀란다. 그리고 오른쪽 구각을 만질 때마다 통증이 좀 코 쪽이라든지 만질 때마다 통증이 생기고 한 번 발생하면 며칠 정도 지속된다. 양치를 하거나 세수할 때 발생한다. 그리고 고개를 잘 때 이렇게 고개를 돌릴 때도 이렇게 베개에 스치면 통증이 온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저한테 오시기 전에 다른 지역에 계신 원장님께서 문의 전화가 와서 제가 3차 신경통이 일단 의심이 되니까 주변 약국에 있는 카로나제핀이 있으면 일단 드시게 한번 해보시고 저한테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카로나제핀을 드시니까 통증이 없어지더라. 그래도 저한테 평가를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호소하는 증상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차 신경통의 전형적인 특징, 정기적인 특징이 오고 구각 부위나 이 코 옆에 만졌을 때 통증이 오고 이를 닦거나 세수할 때 온다. 전형적인 특징이고 카로나제핀에 의해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3차 신경통이라 확신을 했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전형적인 3차 신경통인데 잘 때 베개에 있을 때 통증이 온다는 거예요. 잘 때 통증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아무리 봐도 3차 신경통일 수밖에 없는데 잘 때 통증이 있다고 해서 이게 조금 찝찝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영상을 일단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하면 아프신지. 통증이 심하니까 전형적인 틱 드루로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3차 신경통의 양상인데 수면 중에 증상이 있다 하셔서 제가 이분은 MRI를 찍겠습니다. 자, 이분의 파노라마입니다. 뭐 별다른 증상을 일으키는 조직학적 변화는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이미 카바제핀을 썼기 때문에 이걸 옥시카바제핀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옥시카바제핀으로 계속 유지하고 정상은 좋아졌지만 수면 중에 통증이기 때문에 MR 브레인을 촬영을 했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MR 브레인 상에서 중추에 혈관과 관련된 어떤 질환이 발견됐다고 하십니다. 그게 뭐 동맥류인지 제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추의 원인에 의해서 3차 신경통의 양상이 발생된 거고 덕분에 좀 빨리 발견해서 다행이라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연락이 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3차 신경통에 관해서 제가 아까 카보나제핀이라는 약이 보통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알려져 있고 역사적으로도 되게 유명한 약입니다만 지금은 카보나제핀보다는 옥스카바제핀을 퍼스트 초이스로 선택하는 학자들도 많고요. 저는 무조건 퍼스트 초이스로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카보나제핀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골수 억제라든지 간에 좀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카보나제핀을 정기적으로 장기간 복용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반드시 혈액 검사라든지 간 기능 검사를 해서 골수 억제라든지 간 기능이 나빠지는 것을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옥스카바제핀은 이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골수 억제라든지 간 기능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흥미롭게도 옥스카바제핀은 카로나제핀하고 이름이 비슷하죠. 카로나제핀 유도체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우리가 세라피틱 인덱스라고 부르는데 이 세라피틱 인덱스라는 게 뭐냐면 증상을 발휘하는 용량과 이 용량을 먹었을 때 독장이 발생하는 용량 사이의 간격이 큰 용량을 우리가 세라피틱 인덱스가 크다라고 부릅니다. 즉, 이 약은 우발적으로 과량 복용됐을 때 독작용이 나타날 확률이 좀 적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세라피틱 인덱스가 적은 약은 우발적으로 약을 많이 먹었을 때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근데 이 옥스카바제핀은 이 카바마제핀에 비해서 세라피틱 인덱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하루에 2,400까지 처방이 가능합니다. 카바마제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하루에 800에서 1,200 정도 넘어가면 환자가 못 먹습니다. 부작용도 있고 해서 거의 현기증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장점이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항경련제라든지 사만성 항우울제라든지 이걸 통증 영역에서 썼을 때 이런 약들은 쓰다 보면 이 약들을
대사는 효소들이 간에서 많이 만들어집니다. 유발되거든요. 그러면 이 효소가 많이 만들어지면 이 약들을 쓰다 보면 효과가 점점 떨어집니다. 독일 용량에서. 그래서 약을 쓰면서 점점 약을 증량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루에 800 정도, 하루에 900 정도, 800 정도 썼는데 통증이 유지되다가 어느 시점 지나면 800이 안 되더라. 그러면 한 1000 정도 올리고, 그래 쭉 쓰다가 또 1000이 안 되더라. 1200 정도 올리고, 이런 식으로 증량을 옮기는 걸 우리가 타이트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개인 적정화라고 부르는데, 이 타이트레이션 하는 약물들은 이렇게 세라피틱 인덱스가 높은 약들이 상당히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량을 해도 계속 어느 정도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뉴런틴도 가장 아주 세라피틱 인덱스가 높은 약에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치과의료에서 3차 신경통이 있을 때는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에 혜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약값이 되게 비싼 건 아니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한국의 심판 노바티스 약에서는 7메탈정이라고 일단은 이게 있고요. 뭐 기타 다른 카피 약물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이렇게 증량하는 약이기 때문에 300쟁, 600쟁, 150쟁 이렇게 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타이트레이션 할 때는 소량씩 올리기 때문에 이렇게 뭐 보통은 300쟁을 기본적으로 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300쟁을 기본적으로 쓰고 증량을 할 때는 150 정도 이렇게 첨가를 하는 형태로 씁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이 있다. 아마 혹시 카바제핀을 써보시면 상당히 다르실 겁니다. 쓰기가 상당히 좋은 약입니다. 그래서 보통 약가가 비보호이기 때문에, 보험이기 때문에 해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크게 수용을 해서, 왜냐하면 부작용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부작용 자체가 적기 때문에, 뭐 간기능 검사라든지 혈액 검사라든지 이런 거에 비하면 이 정도 뭐 보험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정도 약을 쓰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자, 9번째 질문입니다. 왼쪽 안면부, 그리고 이를 좌측 상체 제1대57 발치를 한 부위와 그리고 그쪽 이천장부의 통증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치료를 하다가 개인병원에서 저한테 의뢰가 된 환자입니다. 통증은 몇 달 전부터 지속이 되었고 욱신거리고 우리하고 막 박동성 통증이 이를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주 지난주 1을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심하다. 그렇게 했고요. 통증이 지금까지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다. 하루 종일 욱신 전혀 통증이 감소되는 시간이 단 몇 초도 없다. 이런 식으로 증상을 호소하셨고요. 누웠을 때 통증이 더 아프고, 엎드려 누웠을 때 반대로 통증이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수면제에도 통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통증이 심했고 스로빙하고 슈팅 페인, 그리고 수면 중에 통증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일단 염증성 통증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염증성 통증이 몇 달이나 지속이 된 거거든요. 염증성 통증은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염증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통증이 꾸준하게 있다더라도 어느 정도 서브사이드 되거나 다시 올라오거나 할 수는 있습니다. 크로닉한 인플라메이션이라 하더라도. 그렇지만 이렇게 몇 달간 거의 비슷한 양상의 통증이 꾸준하게 유지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이상했고요. 그 다음에 이상한 거는 뭐냐면 통증이 두부 위치, 머리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바로 누웠을 때는 괜찮은데 엎드려 누웠을 때는 조금 줄어든, 바로 누웠을 때 통증이 심한데 엎드려 누웠을 때 통증이 심해진다. 이것도 조금 안 좋은, 일반적인 염증성 통증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노라마를 찍었고, 일단 발치와 부위도 봤지만 별다른 문제는 없었고요. 그리고 CT까지 찍었습니다. CT상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어떤 식으로든 통증장애, 치성 원인이든 상악동염이든 이하선염이든 3차 신경통이든 어떤 통증장애도, 뭐 편두통이든 어떤 통증장애도 제가 분류가 되지 않아서 일단은 임시로 persistent idiopathic pain으로 진단을 내리고 대학병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의뢰를 하고 한 일주일 내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뭐냐면 MRI를 촬영해보니까 나소파린지얼 부위에 캔서에 의해서, 즉 이런 캔서에 의해서 이런 치통이라든지 안면통 양상으로 통증이 발생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분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우리가 나소파린지얼 캔서 쪽에, 나소파린지얼 부위에 캔서, 암이 생기면 보통 우리가 이거를 넌침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넌침 신드롬은 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악시아 쪽에 감각 이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뭐 우리가 하악시아 쪽이라든지 입술, 고순 점막이라든지 이쪽 부위의 감각 이상은 사랑이라든지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된 신경손상하고 보통 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게 없이 전혀 그런 외상이라든지 치과 시술과 연관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이 하순 주변,
감각 이상 우리가 넌치 신드롬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나조파린지알 캔서를 좀 의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분은 상악 쪽에 아주 심한 통증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하정운 CT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나조파린지알 부위에 여기 보시면 블록한 돔 쉐입의 연조직 볼브가 그때는 좀 관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캔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커뮤니티에서는 연조직 쇄도가 그렇게 진단학적 가치가 있지는 않거든요. 우리 산란선이 많기 때문에 CT만큼 일반 MRI들이 쓰는 우리가 멀티 디텍터 CT 즉 컨벤셔널 CT만큼은 연조직 쇄도가 신뢰성이 있지는 않는데 어쨌든 환자분이 암이 있었다 해서 제가 CT를 한번 다시 보니까 저렇게 나조파린지알 쪽에 이렇게 저런 연조직 수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아주 드물게 생기기도 합니다. 10번째 환자입니다. 입안이 전체가 화끈거리고 감각이 떨어진다. 자, 7, 8개월 전부터 시작이 되었고 화끈거리는 증상이 있고 꼭 고춧가루 먹은 것 같아. 그리고 음식맛이 바뀌었어요. 하루 종일 그렇다. 입안이 건조하다. 얼굴도 좀 부은 것 같고 통증이 한 번씩 얼굴로 퍼져나가는 것 같다. 잘 때도 입안이 좀 화끈거리는 것 같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입안 전체가 화끈거린다. 이게 보잉 마우스님 의심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덴처를 쓰시고요. 근데 혀를 보니까 보십시오. 혀에 백태가 조금 많이 끼어 있으셨고요. 사상류가 많이 늘어난 양상이고 또 덴처를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보통은 버닝마우스 신드롬인 경우, 특히 덴처 쓰시는 경우에는 그리고 혀에 어떤 조직학적 변화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버닝마우스 신드롬을 치료할 때 먼저 항진균제를 먼저 써봅니다. 진균감염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니스타틴 감염을 시켰는데 통증이 줄었는데 반 정도밖에 안 줄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오랄 캔디디아시스 같은 이 진균감염은 항진균제를 썼을 때 반응이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한 일주일만 써도 통증이 이게 진균감염이 거의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분은 50% 정도 좋아졌다. 그렇지만 썩 그렇진 않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보통은 우리가 일반 진통제를 썼을 때 50% 정도 감소했다면 어느 정도 더 추가 영향을 복용시키긴 하는데 니스타틴과 의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니스타틴이 작용하지 못했다, 작동하지 못한 질환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항진균제를 끊고 버닝마우스 신드롬에 사용하는 클로나제팜을 처방했습니다. 클로나제팜을 사용하고 일주일 뒤에 완전히 증상이 소실됐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클로나제팜을 사용할 때는 스피팅 아웃 테크닉이라고 하는데 이건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버닝마우스 신드롬인 경우에 우리가 진균감염이 아니라면 쓰는 약은 거의 클로나제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클로나제팜은 말 그대로 벤조다이아제핀계고 보통은 우리가 요즘은 내전증이라고 부르죠. 항경련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간질이라고 불리던 질환에 쓰였던 약이고요. 근데 이게 되게 사용되는 분야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클로나제팜을 쓰시는데 대신에 복용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스피팅 아웃 테크닉을 사용하는데 이게 뭐냐면 클로나제팜은 이게 또는 진정 항거론 효과도 있기 때문에 약을 먹으면 조울이 되게 심하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버닝마우스 신드롬 오는 연령대가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또 중증에 작용하는 약에 대해서 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반응이 큽니다. 그래서 클로나제팜을 복용시키면은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현기증이 많이 오거나 졸음이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클로나제팜은 국소적으로도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클로나제팜을 버닝마우스 신드롬을 쓸 때는 복용을 시키는 것보다는 일단은 스피팅 아웃 테크닉이라고 해서 약을 입안에 넣고 침으로 약이 다 녹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다 약물이 녹은 약이 녹은 타액을 입안 골고루 주로 증상이 있는 혓바닥 부위 또는 구순점막 부위에 골고루 적시게끔 하고 난 다음에 한 10분 정도 유지하다가 뱉어냅니다. 그리고 20분에서 30분 정도는 입을 해보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입안을 씻어냅니다. 즉 약을 대략 한 30분 정도 입안에 약물을 녹인 약이 적어도 입안에 한 30분 정도 이렇게 머물게끔 하고 난 다음에 뱉어내고 깨끗이 씻어냅니다. 예, 그러면 클로나제팜을 국소적으로 썼기 때문에 복용을 한 약이 아니라서 복용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경구 부작용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증상도 충분히 아주 잘 조절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버닝마우스 신드롬이 왔다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약을 만약 쓴다 이런 경우에는 항진균제가 아닌 약을 쓴다 이러면 클로나제팜을 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국내에는 리보트릴정 하나만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옥시카바 재팬처럼 치과에서 쓰는 경우 클로나 제품은 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급여를 항상 내리셔야 됩니다. 근데 약값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잘 수용하십니다. 자, 11번째 증명입니다. 혀 색깔이 빨갛게 바뀌고 매운 음식 먹으면 혀가 따갑다. 석 달 전부터 시작됐고 임플란트 세팅을 하고 난 다음부터 좀 시작되는 것 같다. 근데 이것 때문에 이비인후과를 방문했는데 이비인후과 의사가 약을 처방을 했는데 그거 보니까 얼굴도 부었다. 아마 스테로이드를 처방하신 것 같습니다. 얼굴도 부었다. 그리고 이 혀하고 왼쪽 뺨 쪽에 보면 허약이 끼었다. 보통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혀가 매운 음식을 먹으면 혀가 따갑다. 이것도 버니마우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파노라마를 찍고 이분은 덴처를 쓰시진 않았는데 혀를 봤습니다. 보시면 허옇게 병성 이렇게 허옇게 조직학적 변화가 좀 있어 보입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진균감염과 관련된 위막입니다. 근데 혀는 점막과 다르게 위막이 나타나면 좀 이상한 이런 좀 전형적인 점막 이게 위막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점막이 뭐처럼. 그래서 이분은 혀의 조직학적 변화가 동반되기 때문에 진균감염이라고 의심되어서 니스타틴 감염을 썼습니다. 일주일 쓰고 나니까 완전히 깨끗해지셔서 완전히 나았습니다. 그래서 니스타틴 각을 항진균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균감염을 쓰면 굉장히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진균감염이 의심돼서 항진균제를 썼는데 반응이 뭐 좀 있다. 이거는 반응이 없다고 보셔야 돼요.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반응이 있어야 진균감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진균제를 썼는데 이렇게 드라마틱한 반응이 없다. 그러면 항진균제 사용을 중단하셔야 됩니다. 12번째 증례 환자가 혀가 아프다. 이분도 다른 치과에서 오셨고요. 아픈 지 오래됐다.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 매웠고 짠 거 먹으면 더 심해진다. 아까 말씀드린 버니마우스 신드롬의 특징입니다. 자극성 음식에서 혀가 더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입안도 건조하다. 그리고 오기 전에 이비인후과에 가서 약을 먹었는데 혀가 아프더라.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특별히 치아 쪽에 특별한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고요. 혀를 보면은 제가 아까 앞서 설명했었지만 전형적인 BP, 우리가 비피 텅이라고 부르는 거지. 소고기 모양의 소고기 색깔의 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위축, 그러니까 어트로피 되는 양상에서는 보통 혀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조력 변화가 동반되기 때문에 진균감염으로 의심되었고요. 그래서 니스타틴 각을 썼습니다. 예, 일주일 정도 되니까는 뭐 혀에 피셔는 있지만 색깔이 상당히 많이 돌아왔지요. 그래서 따끔거리는 것도 없어지고, 그래서 니스타틴으로 하고 잘 해결된 문제입니다. 이분도 버니마우스 신드롬이지만 니스타틴 각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니스타틴 각을 같은 항진균제를 우리가 칸디다 처방을 하고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거는 니스타틴 각을 솔루션이 있고요. 또는 디플로칸이라고 해서 이렇게 건조 시럽이 있습니다. 이거는 환자가 물을 타서 해야 됩니다. 근데 예전에 PMS 니스타틴 시럽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수입이 중지가 돼가지고 다행히 국내에 JT 니스타틴 시럽이 일단 생산이 됩니다. 다만 이 약은 이것도 역시 의료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니스타틴은 치과에서 광내였을 때. 그렇지만 효과가 워낙 강하고 니스타틴은 경으로 복용해도 GI 트랙으로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니스타틴 각을 할 때는 인후부 쪽에 니스타틴 각을 쓸 때도 있거든요. 인후부에 곰팡이 감염도 있긴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환자분들 삼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입안을 헹구고 난 다음에 구강의 경우는 뱉으라고 하십니다. 물론 삼겨도 됩니다만 뱉어내 십시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입안에 먹고 있다가 10분 정도 있다가 뱉어내시고 20분에서 30분 정도 가만히 있다가 비로소 그때 물로 씻어내시라. 즉 입안에 한 30분 정도 약물이 있게끔 그렇게 합니다. 자, 이게 보면 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약이 가지고 있는 프로파일이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디플로칸 시럽은 우리가 이미다족의 경구용 항진균제로 나온 건데 경구용 항진균제는 일단은 복용을 하면 디플로칸 시럽이니까 우리가 플루코나졸 뭐 이런 형태에서 나온 약이면 플루코나졸을 가루를 만들어서 이렇게 빻아가지고 물에 환자가 직접 타서 이렇게 시럽으로 만들어서 써라. 그래서 보험이 되긴 되는데 이게 환자분들이 좀 보통 연세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하는 것도 상당히 잘 못하시고요. 약국에서도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격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니까 한 일주일 정도
쓰면 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니스타틴 가루를 쓰시는 게 처방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경구용, 플루코나졸, 이타코나졸, 이트라코나졸 이런 약들은 경구 복용제는 이게 간독성이 있습니다. 약물이. 물론 뭐 소량 복용했을 때는 모르겠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간이 안 좋은 분들도 쓰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디플루칸 시럽을 쓰고 잘 뱉어내면 상관이 없지만 삼키거나 하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약물의 프로파일상에서 니스타틴이 급여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거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네, 디플루칸 건조시럽 이건 보면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왼쪽 턱이 아프고 입이 안 벌어지는 얼굴이 부었다. 일단 주소 먹으면 전쟁이 턱관절 안 잡니다. 그래서 검정에서 제이치카를 찾아오셨고요. 근데 보면 얼굴이 부었다는데 얼굴이 갑자기 3일 전부터 갑자기 얼굴이 부었다.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얼굴이 부어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얼굴이 부어서 입을 벌리려고 하니까 힘들고 통증도 생기고 가만히 있어도 아픈데 입 벌리거나 씹으면 더 아프다. 그리고 침 삼킬 때도 아프다. 입을 최대한 벌리니까 10mm밖에 안 벌어진다. 만졌을 때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제가 턱관절 감별 진단에 촉진을 하잖습니까? 이 교문 부위, 야선 부위를 만지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이분은 일단은 턱관절 장애를 의심이 되지만 일단은 보시면 연할 때도 침을 삼킬 때 통증이 있다. 치성 감염이 와도 우리가 침을 삼킬 때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연하식 불편감이 있을 때는 감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감염도 의심되었기 때문에 치성 감염 또는 얼굴이 부었기 때문에 치성 감염, 야선염도 의심이 처음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호소하신 건 일단 턱관절 장애가 제일 의심됐지만 기타 감별 과정에서 감별 진단 과정에서 치성 감염이랑 야선염도 감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뭐 지금 파노라마 사진에서는 특별히 치성 감염 저 정도의 스웨링을 일으킨 치성 감염이 있을 만한 병선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 두들겨보고 프로보케이션 테스트는 다 했습니다. 예, 활중 등이 제한되어 있는 것은 개구가 안 된다는 확인이 되고요. 자, 얼굴 보시면 스웨링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왼쪽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아까 제가 야선염의 특징을 말씀드렸죠. 구각을 기준으로 스웨링 양상이 다소 상방으로 축소되어 있습니다. 예, 야선염으로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선염이기 때문에 항생제 처방을 했고요. 항생제 처방 5일 하면 스웨링이 다 가라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얼굴에 스웨링이 생겼을 때는 물론 턱관절 장애 증상도 동반되었지만 이런 경우에는 치성 감염, 턱관절 장애, 야선염 이렇게 감별 진단을 병하게 됩니다. 네, 치성 감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우리가 구강암 통증에서 일단은 치성 통증, 비치성 통증에 관해서 말씀드렸고 거의 대부분 치성 통증이지만 치성 통증도 잘 알아야 되고 물론 잘 압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보철 보존 교육 과정 그리고 구강외과 교육 과정에서 우리가 치성 통증에 관한 교정은 치과대학을 다닐 때 항상 제일 많이 배우기 때문에 많이 익숙합니다만은 비치성 통증은 거의 그렇게 많이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비치성 통증 제가 말씀드렸던 진료실에서 자주 접하는 이 정도의 통증은 조금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지식을 갖고 있으면 진료실에서 당황하게 되는 상황은 많이 적으실 거고요. 그리고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스웨링이 동반되었을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치성 통증 아니면 턱관절 장애 물론 턱관절 장애는 심한 스웨링은 없습니다만은 스웨링이 동반될 때 치성 통증, 턱관절 장애, 야선염 요런 건 항상 구분하시면 되고요. 치아 통증을 호소할 때는 상악동염, 치성 통증, 턱관절 장애 보통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3차 신경통은 생각보다는 전형적인 양상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증이 발생했지만 통증이 22분 이상은 지속되지 않는다. 그것만 하나 아시면 환자가 내가 봤을 때 3차 신경통 맞지만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이 20분, 30분 정도 지속된다 이러면 3차 신경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치성 통증과 비치성 통증의 감별 진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한 가지만 의심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치성 통증의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치성 통증이 아닌 비치성 통증이 있기 때문에 일단 치성 통증을 먼저 잘 알고 치성 통증은 기본적으로 염증성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성 통증이 가지는 특징, 염증성 사인이 동반하기도 하고 자발적이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통증이 존재할 수도 있고 통증 유발 자극에 굉장히 충실하게 반응한다. 요거 한 가지만 아셔도 여기만 반응을 보여도 치아 통증이구나. 저도 치성 통증은 아닌 건 감별할 수 있고요. 기타 나머지 3차 신경통이라든지 상악동염이라든지 야선은 전형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좀 많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정도 특징만 아시면
대충 임상에서 감염 진단을 쉽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긴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